야, 거기 동작 그만. 너 지금 그게 군인이야? 어디 술집 마담이 군복 코스프레하고 온 거 아니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부는 야외 전술 훈련장 한복판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성이 터져 나왔다. 훈련에 열중하던 수십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소리난 쪽을 쳐다봤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날리는 연병장 단상 아래 빳빳하게 날이 선 전투복을 입은 한 여군 중위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소령 계급장의 남자가 삿대질을 해대며 침을 튀기고 있었다. 그는 이 부대의 작전장교 박철우 소령이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중위 계급장을 단 여군 이하윤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차분함이 도리어 박소령의 화를 돋운 듯 했다. 박소령은 짝다리를 짚은 채 삐딱한 시선으로 하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성희롱과 무시가 끈적하게 묻어 있었다. 죄송하면 다야? 시정하면 끝이냐고. 내가 이래서 여자는 훈련장에 들이기 싫다고 했잖아. 재수없게 여자가 들어와서 훈련 분위기나 망치고 말이야. 야, 너 솔직히 말해봐. 임관할 때 체력 검정 제대로 하긴 했어? 어디서 백 쓰고 들어온 거 아니야? 피부 하얀 것 좀 봐라. 여기가 군대야, 피부관리실이야? 박소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휘관으로서의 훈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듣는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명백한 폭언이었다. 주변에 있던 부사관들과 병사들의 얼굴이 찌푸려졌다. 아무리 상급 잘하지만 이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처사였다. 하지만 감히 소령에게 말대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오직 거친 바람 소리만이 휑한 훈련장을 감돌 뿐이었다. 이하윤은 모자 챙 아래로 번뜩이는 눈빛을 숨기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가 달고 있는 위장용 중위 계급장이 아니었다면 당장이라도 저 비열한 주둥이를 군법으로 다스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부대의 썩어빠진 실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잠입한 상태였다. 오늘 오후에 있을 사단장 이취임식. 그 자리야말로 그녀가 누구인지 밝힐 무대였다.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보시지. 벙어리야? 아님 내가 우스워? 중이 나부랭이가 소령이 말하는데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박소령은 하윤이 대꾸하지 않자 기세가 등등해져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입에서 역한 담배 냄새가 확 풍겼다. 그는 들고 있던 지휘봉으로 하윤의 어깨를 툭툭 건드렸다. 톡, 톡, 톡. 그것은 명백한 신체적 접촉이자 불쾌한 도발이었다. 자세 똑바로 안 해? 여군이라고 봐줄 줄 알았나 본데 내 사전에 그런 거 없어. 너 같은 애들이 군대 물 흐리는 주범이야. 행정반에 앉아서 커피나 타고 엉덩이나 흔들 줄 알지 현장에서 구르는 우리 같은 진짜 군인들 심정을 알기나 하겠냐고. 하윤의 눈썹이 꿈틀했다. 커피? 엉덩이?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내에서도 가장 훈련 강도가 높다는 특수전 사령부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다. 여군 최초로 최정예 요원 자격을 따냈고 해외 파병지에서 실전을 겪으며 생사를 넘나들었던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고작 커피 타령이라니. 하윤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실소를 간신히 삼켰다. 박소령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하윤이 낮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박소령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감히 중위 따위가 소령의 말에 토를 달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뭐? 지나쳐? 야, 너 지금 나 가르치냐? 하극상이 뭔지 몸으로 좀 배워야 정신을 차리겠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박소령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훈련장에 있던 병사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대대장이 급하게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박소령, 지금 뭐 하는 거야? 대대장의 고함에 박소령이 흠칫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일그러져 있었다. 대대장님, 아니 새로 전입 왔다는 이중희가 군기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교육 좀 시키고 있었습니다. 훈련 준비 상태도 엉망이고 아주 개념이 없습니다. 박소령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하윤을 손가락질했다. 대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하윤과 박소령을 번갈아 보았다. 오늘 오후에 신임 사단장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어 부대 전체가 초긴장 상태인데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소란을 피우는 박소령이 원망스러운 눈치였다. 그만해, 그만. 지금 사단장님 오실 시간 다 됐어. 전 병력 강당 집합 준비하고 간부들은 정복으로 환복해. 박소령 자네도 얼른 들어가서 옷 갈아입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대대장의 호통에 박소령은 씩씩거리며 하윤을 노려보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비아냥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운 좋은 줄 알아라. 오늘 행사만 아니었으면 너는 나한테 죽었어. 이따 취임식 끝나고 보자. 내 방으로 튀어와. 군인 정신이 뭔지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알겠나, 김마담? 박소령은 바닥에 가래침을 칵 뺏고는 어깨로 하윤을 퍽 치고 지나갔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하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흙탕물이 튄 전투화 코를 내려다보았다. 박소령이 뱉은 침과 그가 퍼부은 모욕적인 언사들이 그녀의 머릿속에 또렷하게 각인되었다. 박철우 소령. 김마담이라고 했나? 하윤은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있던 스마트폰을 꺼내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수신이는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법무법인 정의의 대표 변호사 한재희였다. 준비해. 먹잇감이 아주 싱싱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어. 답장은 1분도 채 되지 않아 도착했다.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 증거는 확보했지? 오늘 저녁 뉴스 헤드라인은 우리가 접수한다. 기대할게, 사단장님. 하윤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훈련장에 불어오는 바람이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낄 새가 없었다. 이제 곧 시작될 연극의 2막, 아니 진짜 본막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흙먼지를 털어내지 않은 채 묵묵히 막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병사들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수군거렸다. 야, 저 신임 중위님 진짜 큰일 난 거 아니냐? 박소령 저 인간 한번 찍으면 끝까지 괴롭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아까 보니까 표정이 장난 아니던데. 불쌍해서 어쩌냐. 전입 오자마자 지옥을 보겠네. 병사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뒤로하고 하윤은 대대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복도에는 취임식 준비로 분주한 간부들이 오가고 있었다. 개중에는 하윤을 보고 힐끔거리며 비웃는 이들도 있었다. 박소령이 벌써 입을 놀린 모양이었다. 여자가 들어와서 분위기 망친다는 헛소문은 쥐새끼처럼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하윤은 자신에게 배정된 임시 숙소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초라한 중이 그 자체였다. 그녀는 천천히 상의 단추를 풀었다. 중위 계급장이 달린 전투복 상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 아래 관물대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정복 가방을 꺼냈다. 지퍼를 열자 묵직한 위험이 느껴지는 짙은 녹색의 정복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어깨 견장에는 은색으로 빛나는 별 2개, 소장 계급장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철우 소령. 당신이 그토록 강조하던 진짜 군인의 맛을 보여주지.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정복을 갖춰 입었다. 매무새를 다듬고 정모를 눌러쓰자
조금 전 훈련장에서 모욕을 당하던 힘없는 여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거울 속에는 수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제1보병사단장 이하윤 장군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같은 시각 대대작전과 사무실. 박철우 소령은 정복으로 갈아입으며 옆자리에 앉은 김대위에게 낄낄거리고 있었다. 야, 김대위. 아까 봤냐? 내가 그 신임 쏘가리 길을 확 꺾어놨어. 여자가 어디서 눈을 치켜뜨고 말이야. 요즘 애들은 기본이 안 되어 있어. 아, 보셨습니까? 박소령님 카리스마에 아주 얼어붙던데요. 근데 그러다가 사단 감찰이라도 나오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요즘 분위기 살벌합니다. 감찰? 웃기지 마라. 내 동기가 지금 군단 감찰과에 있어. 무슨 일 생기면 다 알아서 덮어주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신임 사단장? 여자라며? 여자가 별 달아봤자지. 현장을 알기나 하겠어? 와서 얼굴이나 비추고 사진이나 찍다가 가겠지. 여자는 그저 집에서 애나 보는 게 맞아. 박소령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다. 오늘 취임식 끝나면 회식이나 하자고. 그 신임 중이 불러서 술이나 한 잔 따르라고 해야겠어. 군 생활 편하게 하려면 줄을 잘 서야 한다는 걸 가르쳐줘야지.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을 나섰다. 밖에서는 강당에 집합하라는 방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지만 박소령의 기분만큼은 쾌청했다. 아니, 쾌청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곧 들이닥칠 쓰나미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말이다. 오후 2시. 연병장이 아닌 대강당으로 장소가 변경되었다는 방송이 나왔다.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 실내에서 취임식을 진행하라는 상부의 지시였다. 수백 명의 장병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고 단상 위에는 화려한 꽃장식과 함께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 맨 앞줄에는 연대장과 대대장 그리고 주요 참모들이 도열해 있었다. 박소령 역시 그 줄 끝자락에 서서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참으며 손목시계를 쳐다봤다. 아, 진짜 늦네. 빨리 하고 끝내지. 다리 아파 죽겠구만. 그가 투덜거리던 찰나 강당 내의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며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제1보병사단장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부대 차렷. 좌중의 소란스러움이 일순간에 멈추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가 시작되었고 강당 입구의 거대한 문이 서서히 열렸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박소령도 흘긋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보았다. 어떤 아줌마가 들어오나 보자. 그는 속으로 비웃음을 흘리며 들어오는 인물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소령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입구로 들어서는 인물은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여군이었다. 잘 다려진 정복, 가슴에 달린 수많은 약장들, 그리고 무엇보다 양쪽 어깨에서 번쩍이는 은색의 별 2개. 그 위압감은 실로 대단했다. 하지만 박소령을 경악하게 만든 건 계급장이 아니었다. 저 얼굴, 저 차가운 눈빛. 불과 몇 시간 전 흙먼지 날리는 훈련장에서 자신이 삿대질을 해대며 술집 마담 커피나 타라고 모욕했던 그 신임 중위. 그녀가 바로 신임 사단장이었다. 박소령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옆에 서 있던 김대위가 그를 부축하며 작게 속삭였다. 소령님, 왜 그러십니까? 어디 편찮으십니까? 안색이 흑빛입니다. 김대위의 말은 박소령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린 재처럼 변해버렸다. 단상을 향해 또각또각 걸어가는 사단장 이하윤의 구두 소리가 마치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카운트다운 소리처럼 들렸다.
하윤은 단상 위로 올라가 지휘봉을 탁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간부들이 서 있는 곳을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이 정확히 박철우 소령에게 꽂혔다. 매서운 독수리가 도망칠 곳 없는 쥐새끼를 발견한 듯한 섬뜩하고도 강렬한 눈빛이었다. 하윤의 인매가 살짝 비틀리며 박소령만이 알아볼 수 있는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입모양이 천천히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박소령은 그 말을 똑똑히 읽을 수 있었다. 안녕, 박소령. 박철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신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무덤 앞에 서 있는 꼴이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다. 이제 곧 지옥문이 열릴 차례였다. 단결. 제1보병사단장 소장 이하윤 12월 16일부로 본직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마이크를 타고 흐르는 이하윤 사단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수백 명의 장병들이 숨죽인 채 단상을 올려다보았다. 단상 아래 맨 뒷줄, 박철우 소령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의 곁에 선 김대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툭 쳤지만 박소령의 감각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다. 귓가에는 이명 소리가 삐디하고 들려왔고 눈앞의 사단장은 거대한 산처럼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하윤은 취임사를 낭독하기 전 단상에 놓인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간부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취임사에 앞서 오늘 제가 부대에 들어오면서 겪었던 아주 흥미로운 일화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윤의 입에서 흥미로운 일화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박소령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제발 아니기를, 제발 그 이야기가 아니기를 빌었지만 하윤의 입꼬리는 잔혹하게 올라가 있었다. 오늘 오전 저는 부대 현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자 중위 계급장을 달고 예하 대대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영관급 장교가 훈련 준비보다는 새로 전입 온 여군 장교의 외모를 품평하고 커피 심부름이나 하라며 호통을 치고 있더군요. 강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미친 진짜야? 어떤간 큰 놈이? 와, 사단장인 줄 모르고 그랬다고. 그 새끼 인생 종쳤네. 병사들과 간부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하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반응을 지켜보다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장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재수없게 들어와서 훈련 분위기 망친다. 여기가 군대냐, 피부관리실이냐, 심지어는 저를 김마담이라고 부르더군요. 김마담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강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누군가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다. 박철우 소령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식은땀을 비오듯 쏟아내고 있었다. 다리 사이가 축축해지는 기분마저 들었다. 당장이라도 땅이 갈라져서 그 속으로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윤은 박소령이 서 있는 쪽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군인 정신은 무엇입니까? 계급을 무기 삼아 부하를 짓밟고 성별을 이유로 전우를 모욕하는 것이 여러분이 배운 군인 정신입니까? 저는 그런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가진 자는 제 부하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군복을 입을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명확했다. 앞으로 제 부대에서 갑질, 성차별, 인격 모독 따위의 단어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행위가 적발된다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군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릴 것입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선전포고입니다. 단결.
하윤이 경례를 올리자 전 병력이 우렁찬 함성으로 화답했다. 하지만 박철우 소령은 경례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손끝이 관자놀이에 닿지 않았다. 취임식이 끝나고 하윤이 단상을 내려갈 때까지 박소령은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응시했다. 행사가 끝나고 장병들이 퇴장하기 시작했다. 박소령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 했다. 그때 말끔한 정복 차림의 소령 한 명이 박철우에게 다가왔다. 사단장 전속부관이었다. 박철우 소령님 되십니까? 부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딱딱했다. 박소령은 퀭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네, 접니다만. 사단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즉시 사단장실로 동행하시죠. 주변에 있던 간부들이 일제히 박소령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경멸과 조롱, 그리고 넌 이제 죽었다는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박소령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화려했던 군 생활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사단 본청 2층, 사단장실 앞 복도는 유난히 길고 차가웠다. 박철우 소령은 문 앞에서 마른 침을 삼켰다. 안에서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다. 전속부관이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다. 사단장님, 박철우 소령 데려왔습니다. 들여보내. 짧고 건조한 대답. 박소령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집무실 창가에는 하윤이 뒷짐을 지고 서서 연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박소령이 들어왔는데도 한참 동안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침묵의 시간은 박소령에게 1년과도 같이 느껴졌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그의 심장을 긁어댔다. 용건이 뭡니까, 박소령? 하윤이 천천히 몸을 돌리며 물었다. 그녀는 정모를 벗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 소파에 앉았다. 박소령에게 앉으라는 말은 없었다. 박소령은 차려 자세를 취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엉거주춤하게 서 있었다. 사단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단장님이신 줄 알았다면 제가 감히. 사단장인 줄 알았다면? 하윤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매가 날카롭게 휘어졌다. 그게 무슨 뜻이지? 사단장이면 깍듯하게 모시고 힘없는 중이면 밟아도 된다는 뜻인가? 자네의 군인 정신은 상대방의 계급장에 따라 달라지나 보지. 아닙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라 훈육 차원에서 군기를 잡으려다 보니 말이 좀 거칠게 나갔습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좀 불같아서. 훈육? 훈련장에서 처음 본 여군 장교에게 마담이라고 부르는 게 자네식 훈육인가? 커피나 타오라고 하는 게 훈육이야? 하윤이 책상을 쾅 내리쳤다. 그 소리에 박소령이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다. 박철우 소령. 나는 오늘 자네를 사단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여군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자네보다 먼저 군복을 입은 선배로서 보고 있는 거야. 자네가 오늘 훈련장에서 보여준 태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 그건 습관이고 자네의 썩어빠진 인성이 그대로 드러난 거야. 하윤은 책상 서랍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박소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야, 김마담. 오늘 취임식 끝나고 내 방으로 튀어와. 군인 정신이 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아까 대대장이 말리고 난 뒤 하윤의 귀에 대고 속삭였던 그 협박. 하윤은 이미 그 순간부터 녹음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소령의 얼굴이 흙빛을 넘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다. 에이, 이걸 언제? 자네가 말했지. 내 방으로 튀어오라고. 그래서 내가 자네를 내 방으로 불렀어. 자, 이제 어디 한번 뼈저리게 느껴봐. 군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자네가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박소령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자존심이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니었다. 사단장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습니다. 처자식이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겨우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읍소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액체가 바닥에 떨어졌다. 하지만 하윤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다. 오히려 더 싸늘하게 식어갈 뿐이었다. 처자식, 자네가 훈련장에서 내게 쏟아부은 그 모욕적인 말들을 들었을 때 내 가족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 안 해봤나? 자네가 괴롭혔던 수많은 부하들에게도 가족이 있어. 그들은 자네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을 거야.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소령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굽어보며 낮게 속삭였다. 일어나. 내 집무실 바닥 더럽히지 말고. 사단장님, 나는 사적인 복수는 하지 않아. 다만 공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아주 철저하게 밟을 거야. 감찰 조사, 헌병 수사, 그리고 징계위원회까지. 자네가 빠져나갈 구멍은 단 1mm도 없을 거야. 나가. 하윤의 단호한 축객령에 박소령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더 이상 매달려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하윤을 한번 쳐다보고는 도망치듯 사단장실을 빠져나갔다. 복도로 나온 박소령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수치심과 공포가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밥줄이 끊길 위기였다. 두고 봐. 여자라고 얕봤더니 아주 기고만장하구만. 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아.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단축번호 1번. 그의 군 생활 내내 뒤를 봐주었던 든든한 동아줄, 군단 감찰과에 있는 동기 최중령이었다. 최중령. 나야 철우. 야, 나 지금 진짜 급한 일 생겼어. 아니, 어떤 미친 여자가 사단장으로 왔는데 나를 표적 수사하겠다고 난리야.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야, 우리 사이에 1억이냐? 술 한 잔 살게. 아니, 거하게 쏠 테니까 제발 좀 막아줘. 박소령은 복도 구석에 숨어서 통화를 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자신에게는 인맥이라는 무기가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가 잡으려는 그 동아줄이 이미 썩어 문드러져 끊어지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그날 저녁 파주 문산 시내의 한 허름한 횟집. 박철우 소령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1군단 감찰과 소속 최민수 중령이 앉아 있었다. 최 중령은 곤란한 표정으로 회 한 점을 집어먹으며 박소령의 하소연을 듣고 있었다. 야, 철우야. 너 이번엔 진짜 제대로 걸린 것 같다. 신임 사단장 그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래. 육본에서도 독종으로 소문이 자자해. 특전사 시절에는 남자들도 혀를 내둘렀다더라. 아, 그러니까 내가 좀 힘 좀 써보라고. 감찰 조사 나올 때 적당히 무마해주면 되잖아. 내가 섭섭지 않게 챙겨줄게. 응? 우리가 남이냐? 박소령은 술 기운을 빌려 최중령의 손을 덥석 잡았다. 최중령은 슬그머니 손을 빼며 주위를 살폈다. 야, 목소리 좀 낮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리고 이번 건은 나도 장담 못해. 사단장이 직접 지시한 건이라 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야, 이 새끼야. 내가 작년에 횡령건 터졌을 때 내가 입 다물어준 거 잊었어? 이제 와서 발 빼시겠다. 박소령의 눈이 뒤집혔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이었다. 최중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약점이 잡혀있는 최중령으로서는 박소령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알았어. 진정해. 일단 내가 조사관들한테 언질은 줄게. 최대한 가볍게 넘어가도록 유도는 해보는데 너도 처신 잘해라.
괜히 또 꼬투리 잡히지 말고. 그래, 역시 친구밖에 없다. 고맙다. 내가 이번만 넘기면 진짜 조용히 살게. 박소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소주를 들이켰다. 최중령이 손을 써준다면 정직이나 감봉 정도로 끝날 수도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었다. 그는 이 차를 가자며 최중령을 끌고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 시각 사단 본청 등화관제된 사단장실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하윤의 책상 위에는 수십 권의 서류철이 쌓여 있었다. 지난 5년간 박철우 소령이 거쳐간 부대의 부대 운영비 장부, 병력 관리 기록, 그리고 징계 회의록들이었다. 역시 냄새가 난다 했어. 하윤은 서류를 넘기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장부는 엉망이었다. 회식비 이중 청구, 훈련 자재비 횡령, 병사 휴가증 판매 의혹까지. 단순히 인성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었다. 박철우 소령은 군대라는 조직에 기생하며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였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사단 법무참모가 들어왔다. 사단장님 지시하신 대로 과거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 중입니다만 보복을 두려워해서 입을 여는 병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박소령이 워낙 악질이라 전역한 병사들도 엮이기 싫어합니다. 예상했던 바야.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불렀지. 하윤은 책상 위에 놓인 명함 하나를 법무참모에게 건넸다.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한재희. 내 친구이자 이 바닥에서 불도저로 통하는 변호사야. 군 내부 조사는 자네가 맡고 밖에서 피해자들을 모으고 여론을 만드는 건 이 친구가 맡을 거야. 안팎으로 조여 들어가면 박소령도 그리고 그 뒤를 봐주는 세력도 버티지 못할 거야. 하윤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녀는 단순히 박소령 한 명을 잡으려는 게 아니었다. 박소령이 믿고 있는 그 썩은 동아줄인 군단 감찰 라인까지 모조리 뽑아낼 작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박소령은 숙취에 찌든 얼굴로 출근했다. 최중령이 도와주기로 했으니 별일 없을 거라 자위하며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행정반 문이 벌컥 열리며 정복을 입은 헌병 수사관들과 감찰 장교들이 들이닥쳤다. 작전장교 박철우 소령님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시죠? 박소령은 짐짓 태어난 척 물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사단장님 특별 지시로 긴급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박소령님의 개인 PC와 서류 일체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즉시 헌병대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뭐? 압수수색? 야, 너네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영장은 있어. 박소령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군사법원에서 발부한 정식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입건될 수 있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수사관들이 박소령을 밀치고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에서 비밀 장부와 USB가 쏟아져 나왔다. 박소령은 털썩 주저앉았다. 최중령에게 전화를 걸려고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헌병이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휴대폰도 증거물로 압수합니다. 이거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 줄 알아. 최중령 불러. 전화하게 해줘. 박소령은 발악했지만 건장한 헌병 2명에게 양팔이 결박된 채 질질 끌려나갔다. 복도에 나와 있던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보며 통쾌한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꼴 좋다. 천하의 박소령이 개처럼 끌려가네. 사단장님 진짜 칼을 뽑으셨나 봐. 속이 다 시원하다. 박소령은 끌려가면서 하윤의 집무실 쪽을 올려다보았다. 창가에 서 있는 하윤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개미처럼 끌려가는 박소령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편 파주 문산역 앞 스타벅스.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노트북을 펴놓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지적인 분위기, 그녀는 한재희 변호사였다. 잠시 후 쭈뼛거리는 표정의 20대 청년 2명이 카페로 들어왔다. 그들은 박소령에게 가혹행위를 당하고 의병제대했던 전역자들이었다. 오셨어요? 앉으세요. 커피 한잔 하시죠. 한재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증언이 있으면 박철우 그 인간, 군복 벗기는 건 물론이고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 있어요. 제가 약속할게요. 피해 보상금까지 10원 한 장 안 빼고 다 받아내 드리겠습니다. 한재희가 내민 녹음기를 보며 청년들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변호사님, 그 사람은 악마였습니다. 저희 부모님 욕까지 하면서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군대 안에서는 사단장 이하윤이, 밖에서는 변호사 한재희가 박철우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박소령이 믿었던 썩은 동아줄은 이미 불타오르고 있었다. 파주 문산역 인근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낡은 상가 2층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구석 자리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련된 베이지색 정장을 차려입은 한 여자가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법무법인 정의의 대표 변호사이자 이하윤 사단장의 중마고우 한재희였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군복이 아닌 허름한 점퍼 차림의 20대 남성 2명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박철우 소령 밑에서 복무하다가 정신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의병 제대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영창을 다녀온 피해자들이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민재 씨 그리고 최동훈 씨 맞으시죠? 제이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김민재라 불린 청년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빨대를 만지작거리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변호사님, 정말 그 인간, 박철우 소령을 잡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은 악마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국방 헬프콜에 신고하려고 했을 때도 귀신같이 알아내서는 행정반으로 불러서 너희 부모님 직장까지 찾아가서 가만 안 둔다고 협박했던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 사람 목소리만 생각하면 심장이 뜁니다. 민재의 목소리에는 여전한 공포가 짙게 서려 있었다. 제이는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들의 앞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녹음기를 켜며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1사단 사단장님이 직접 칼을 빼드셨거든요.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박소령이 건드린 그 신임 사단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드릴게요. 박철우 그 인간이 2번 다시 대한민국 땅에서 군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건 물론이고 그동안 여러분이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에 대한 피해 보상금 10원 한 장까지 탈탈 털어서 받아내 드리겠습니다. 저 이 바닥에서 한번 물면 뼈까지 씹어먹는 독사로 유명하거든요. 제희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강렬한 눈빛에 두 청년의 눈동자가 조금씩 흔들렸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최동훈이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휴지에 쌓인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거. 제가 대대 군수과 개원으로 있을 때 박소령이 시켜서 억지로 조작했던 이중 회계 장부 원본 파일입니다. 혹시 몰라서 제대할 때 목숨 걸고 몰래 백업해뒀어요. 그리고 그 폴더 안에 박소령이 술 먹고 병사들 집합시켜서 욕설하고 때리는 음성 녹음 파일도 들어있습니다. 제희의 눈이 번쩍 빛났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단순히 모욕죄나 명예훼손을 넘어 업무상 횡령과 특수폭행이라는 중범죄를 입증할 스모킹건이었다. 훌륭합니다. 정말 큰 용기 내주셨어요.
이 USB 하나가 그 사람의 목줄을 완벽하게 끊어놓을 겁니다. 제이는 즉시 노트북을 열어 파일 내용을 확인했다. 화면에 뜬 엑셀 파일과 수십 개의 녹음 목록을 보는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파일 속에는 박소령이 부대 운영비와 식재료 납품 업체의 리베이트를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한 내역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복지비까지 건드린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 정도면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 법원에서도 징역형이 나올 수준이네요. 김민재 씨, 최동훈 씨.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숨어 지내야 할 피해자가 아닙니다. 정의를 심판하는 증인입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오늘 밤 세상이 뒤집힐 겁니다. 제이는 즉시 하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스모킹 건 확보 완료. 횡령, 폭행, 협박 3종 세트야. 이제 터트리기만 하면 돼. 그 시각 부대 내 간부 독신자 숙소 BOQ. 박철우 소령은 좁은 방 안을 뱅뱅 돌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헌병대에서 1차 조사를 받고 풀려나긴 했지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으니 일단 영내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휴대폰은 압수당했고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그는 불안감에 미칠 것만 같았다. 믿었던 군단 감찰과 최중령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아니,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젠장. 그 USB. 그게 걸리면 끝인데. 박소령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행정반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 바닥 판자를 드러내면 나오는 비밀 공간. 그곳에 숨겨둔 비자금 통장과 또 다른 거래 내역이 담긴 수첩. 낮에 헌병들이 압수수색을 했지만 그 비밀 공간까지는 찾아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만약 내일 2차 정밀 수색이 들어오면 그것마저 발각될 것이 뻔했다. 지금 가야 해. 지금 가서 없애버려야 해. 벽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박소령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를 살폈다. 당직 사관의 순찰 시간이 지난 직후였다. 그는 검은색 트레이닝복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숙소를 빠져나왔다. 파주의 살인적인 밤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려 식은땀이 흘렀다.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여 대대본청 건물 뒤편 비상구에 도착했다.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다. 그는 익숙한 지형지물을 이용해 CCTV 사각지대를 골라 이동했다. 작전장교로서 부대 내 감시 카메라의 위치와 회전 반경을 꿰뚫고 있다는 점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래, 내가 이 부대 작전장교야. 감히 나를 가도? 행정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끼익. 경첩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서서 문을 잠갔다.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의 의지에 자신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헌병들에 의해 난장판이 된 책상 위를 보며 이를 갈았다. 감히 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이하윤. 2년 두고 보자. 내가 살아남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 내 인맥 다 동원해서 옷 벗겨줄 테니까. 그는 책상 가장 아래 칸 서랍을 빼내고 그 안쪽에 이중 바닥 판자를 칼로 들어 올렸다. 있었다. 누런 대봉투에 담긴 차명 계좌 통장들과 비밀 수첩이 그대로 있었다. 박소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봉투를 품에 넣었다. 찾았다. 하느님이 도우셨어. 이제 이것만 소각장에서 태워버리면 증거는 없어. 그가 몸을 돌려나가려는 순간이었다. 찾으시는 게 이건가요? 팍. 갑자기 행정반 전체에 대낮처럼 환한 불이 켜졌다. 눈이 부셔 손으로 얼굴을 가린 박소령의 귀에 또각또각 차갑고 규칙적인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다. 시야가 확보되자 그는 기겁하며 뒤로 자빠질 뻔했다.
행정반 입구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서 있는 사단장 이하윤. 그리고 그 뒤에는 헌병대장과 캠코더를 든 수사관들, 심지어 법무참모까지 도열해 있었다. 사단장님. 박소령은 품에 넣었던 봉투를 엉겁결에 바닥에 떨어뜨렸다. 하윤은 천천히 걸어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쥐덫에 걸린 쥐를 보는 고양이처럼 흥미로워 보였다. 증거인멸 시도. 현행범이네요. 박소령, 자네가 작전장교라 CCTV 사각지대를 잘 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내가 오늘 저녁에 사각지대마다 초소형 이동식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두라고 지시한 건 몰랐나 보군. 자네가 복도에서부터 기어들어오는 모습, 아주 생중계로 잘 봤어. 하윤은 봉투 안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싸늘하게 웃었다. 차명 통장의 비밀 장부라. 헌병들이 못 찾아서 아쉬워했는데 자네가 이렇게 친절하게 찾아주다니 고맙군. 덕분에 수사가 훨씬 수월해지겠어. 스스로 무덤을 아주 깊게 파는구만. 이건 함정입니다. 함정 수사라고요. 내가 내 물건 가지러 온 게 무슨 죄입니까? 이건 무효야. 박소령은 악을 쓰며 일어났다. 이성은 마비되었고 남은 것은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본능뿐이었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핏발이 섰다. 함정. 자네는 지금 영내 대기 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무단으로 사무실에 침입해서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범죄 증거물을 은닉하려 했어. 이게 죄가 아니면 뭔가? 그리고 하윤은 손가락으로 천장 구석을 가리켰다. 저기 돌아가고 있는 카메라 보이지? 자네가 들어와서 이하윤 가만 안 둔다. 옷 벗겨버린다고 중얼거린 거 고화질로 다 녹화됐어. 상관 모욕죄 및 협박죄 추가네. 그 순간 박소령의 이성이 툭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군인도 장교도 아니었다. 그저 발악하는 범죄자일 뿐이었다. 야, 이하윤, 내가 뭔데 날 가라 말아야. 너 여자라고 내가 봐주니까 기어올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냐고. 너 같은 건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어. 죽여버릴 거야. 박소령이 괴성을 지르며 하윤을 향해 달려들었다. 주먹을 높이 치켜든 그의 모습은 흉물스러웠다. 뒤에 있던 헌병들이 놀라 달려 나오려 했지만 하윤이 더 빨랐다. 그녀는 특전사 시절 수천 번 반복했던 격투 기술을 본능적으로 꺼내 들었다. 달려오는 박소령의 주먹을 가볍게 고개만 까딱해 피한 뒤 그의 팔목을 잡아 비틀며 동시에 오른발로 박소령의 정강이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뼈가 울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소령이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졌다. 하윤은 바닥에 쓰러진 박소령의 팔을 꺾어 제압하며 무릎으로 그의 등을 눌렀다. 이게 자네가 무시하던 여군의 실력이야. 덩치만 컸지 기본기도 없는 놈이 어디서 주먹질이야. 곧바로 헌병들이 달려들어 수갑을 채웠다.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팔이 뒤로 꺾인 박소령은 분함과 고통에 몸부림쳤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최중령 불러. 전화하게 해줘. 하윤은 제압된 박소령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누구긴. 넌 그냥 현행범이야. 그리고 내 뒤에 있다는 그 사람들. 글쎄, 내일 아침 뉴스 보면 생각이 달라질걸? 하윤은 헌병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긴급 체포하세요. 증거인멸, 도주시도, 그리고 상관 폭행 미수입니다. 구속영장 청구할 필요도 없겠네요. 바로 영창에 집어넣고 내일 검찰로 넘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끌고 가. 박소령은 개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복도 끝까지 그의 처절한 비명과 욕설이 메아리쳤다. 하윤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냈다. 제희였다. 제희야. 잡았어. 아주 화려하게 자폭해주던데. 응,
내가 일부러 틈을 좀 보여줬더니 덥석 물더라고. 증거물도 완벽해. 이제 터트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줘.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출근길 지하철과 버스, 식당의 TV 화면마다 속보 자막이 붉게 깔렸다. 단독 보도 육군 모부대 피소령, 엽기적인 갑질과 횡령 의혹 신임 여군 사단장에게 마담 발언 충격. 녹취록 공개 피해 장병들 줄줄이 증언 그는 악마였다. 부모 욕설까지. 화면에는 한재희 변호사가 제공한 녹취록이 음성 변조 없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야, 김마담. 내 방으로 튀어와. 군인 정신이 뭔지 뼈저리게. 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개만도 못한 놈들. 앵커의 격앙된 목소리가 이어졌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파주 지역 육군 부대의 영관급 장교가 수년간 부하들에게 폭언과 가혹 행위를 일삼고 수천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최근 부임한 신임 여군 사단장의 정체를 모른 채 성적인 모욕을 가하는 녹취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어젯밤 피소령을 증거인멸 및 상관 폭행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화면은 박철우 소령이 어젯밤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 나오는 영상으로 바뀌었다. 비록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지만 뱃살이 튀어나온 체형과 특유의 걸음걸이 때문에 주변 지인이나 가족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거실. 박소령의 아내는 멍하니 TV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집안을 울렸다. 여보? 저거. 당신이야? 유치원 갈 준비를 하던 어린 딸이 엄마의 치마자락을 잡으며 물었다. 엄마, 왜 그래? 아빠 TV에 나왔어? 아빠 유명해진 거야? 아내는 황급히 딸의 눈을 가리고 TV 전원을 껐다.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곧이어 식탁 위에 있던 그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그리고 동네 학부모들의 전화였다. 철우 엄마 뉴스 봤어? 저거 철우 아빠 아니지? 설마. 언니, 형부 왜 저래? 우리 집 망신이야 정말. 메시지 알림음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았다. 남편이 밖에서 대단한 장교 행세를 하며 큰 소리치고 다니는 줄 알았지, 이런 파렴치한 인간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배신감과 수치심이 그녀를 덮쳤다. 같은 시각 국방부 청사. 박소령이 믿었던 최후의 보루, 최민수 중령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뉴스에서 군단 감찰부 소속 시 중령과의 유착 의혹이라는 멘트가 흘러나왔기 때문이었다. 한재의 변호사가 박소령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여 언론의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제보한 것이었다. 미친 박철우 이 새끼가 기어이 나까지 물고 늘어져. 최 중령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최민수 중령,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박철우가 믿었던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육군 교도소 독방. 퀴퀴한 냄새가 나는 좁은 방에 갇힌 박철우는 TV도 없는 그곳에서 밖의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철창만 붙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봐요. 나 좀 꺼내줘요. 전화 한 통만 쓰자고. 내가 나가면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누군지 몰라. 지나가던 교도병이 그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아직도 상황 파악 안 되십니까? 지금 뉴스에 당신 이야기로 도배가 됐습니다.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고요. 그리고 면회 신청도 다 거절당했습니다. 당신 와이프가 방금 변호사 통해서 이혼 소송장 보냈답니다. 조용히 하고 반성이나 하십시오.
뭐? 이혼? 뉴스? 국민청원? 박철우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자신의 만행이 온 천하에 까발려졌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돌아갈 곳이 없다는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다. 아,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하지만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부대 안의 병사들은 뉴스를 보며 환호했고 하윤과 제이는 멀리서 피어오르는 파주의 아침 해를 바라보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것은 악인이 스스로 판 무덤에 들어가는 완벽하고도 통쾌한 인과응보의 시작일 뿐이었다. 경기도 양주시 인근에 위치한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 평소라면 적막했을 법정 앞 복도는 수많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갑질 소령 사건의 첫 공판이자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인 박철우가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들어왔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빳빳한 전투복을 입고 어깨에 힘을 주던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헝클어진 머리, 며칠간 깎지 못한 수염, 그리고 공포에 질려 퀭한 눈동자.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몸을 떨고 있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사단장 이하윤과 변호사 한재희가 나란히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박철우는 힐끔 그녀들을 쳐다보다가 하윤의 서늘한 눈빛과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시작되었다. 피고인 박철우. 군형법상 상관 모욕, 초병 협박, 직권 남용 및 가혹 행위, 그리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합니까? 군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철우는 입술을 달싹거렸다. 그가 선임한 변호사가 급히 마이크를 잡았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나 상관 모욕과 가혹 행위는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였음을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이해 있습니다. 검사석 옆 피해자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 한재희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울릴 만큼 또렷하고 힘이 있었다. 방금 피고인 측 변호인은 훈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출한 증거 영상과 녹취록을 보셨다면 그것이 훈육이 아닌 일방적인 폭력이자 인격 살인임을 아실 겁니다. 여기 증인을 신청합니다. 재판장의 허가와 함께 증인석 문이 열렸다. 박철우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들어오는 사람들은 김민재, 최동훈을 비롯해 그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전역자와 현역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약자가 아니었다. 증인, 피고인에게 당했던 일을 진술해 주십시오. 김민재가 떨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철우 소령은 아니, 저 사람은 악마였습니다. 저희 부모님 직업을 거론하며 너 같은 놈 낳고 미역국은 드셨냐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술을 마시고 저희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차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아파서 의무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는 꾀병 부리지 말라며 약 대신 욕을 퍼부었습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욕설이 터져나왔다. 재판장은 조용히 하라며 법봉을 두드렸지만 장내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법정 스크린에 하윤이 직접 촬영한 행정반 난동 영상이 재생되자 박철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상관인 사단장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피고인, 저 영상 속의 인물이 본인이 맞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박철우는 기어들어가듯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상관인 사단장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이 훈육입니까?
아니면 홧김에 한 실수라고 변명할 겁니까? 박철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털썩 주저앉아 울먹이기 시작했다.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군 생활만 15년을 했습니다. 제발 군복만은 벗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의 비굴한 모습에 하윤은 차가운 냉소를 보냈다.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는 잔혹한 전형적인 소인배의 모습이었다. 재판장은 잠시 서류를 검토하더니 단호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주문. 피고인 박철우를 징역 5년에 처한다. 또한 군인사법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장교 신분을 박탈하며 제적 처리한다. 아울러 횡령한 공금 8,500만 원 전액을 추징한다. 징역 5년? 박철우의 눈이 뒤집혔다. 집행유예 따위는 없었다. 실형이었다. 게다가 불명예 전역으로 퇴직금은 반 토막이 날 것이고 군인 연금은 아예 박탈당할 것이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판사님, 사단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박철우가 증인석을 넘어 난동을 부리려 하자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바닥에 짓눌린 채 끌려나가는 박철우의 비명이 법정을 가득 채웠다. 하윤과 제인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무너진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순간이었다. 판결이 확정된 후 박철우는 국군 교도소에서 민간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파면되었기에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는 날 그는 죄수복을 입고 호송버스에 올랐다. 버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그가 알던 세상과 달랐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던 소령이었지만 지금은 가슴에 수인 번호 4885를 단 범죄자일 뿐이었다. 교도소 접견실. 유리병 너머로 아내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사식이나 따뜻한 옷 대신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도장 찍어. 이혼 서류야. 아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철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잡았다. 여보, 당신마저 이러면 어떡해. 내가 나가서 다시 시작할게. 응? 애 얼굴 좀 보여줘. 다시 시작? 꿈깨.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동네 창피해서 이사 가야 해. 애들이 학교에서 살인자 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다고. 위자료랑 양육비 청구 소송도 같이 걸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이 숨겨둔 그 비자금 통장 압류 들어갔어. 뭐? 야, 그게 어떤 돈인데? 그건 안 돼. 시끄러워. 당신은 아빠 자격도 남편 자격도 없어.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아내는 매몰차게 돌아섰다. 박철우가 유리벽을 두드리며 오열했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교도관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었다. 4885번 면회 끝났어. 들어가. 철커덩.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그는 다시 냄새나는 감방으로 돌아왔다. 8평 남짓한 혼거실. 그곳에는 이미 터줏대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박철우가 들어오자 방장으로 보이는 문신 가득한 사내가 킬킬거리며 웃었다. 어이 신입, 내가 그 유명한 박소령이냐? 뉴스에서 봤다. 여군한테 갑질하다가 털린 놈이라며? 대답 안 하냐? 여기가 군대인 줄 알아? 눈 안 깔아? 사내가 던진 플라스틱 물병이 박철우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다. 과거 병사들에게 했던 짓을 이제는 자신이 당하고 있었다. 박철우는 주먹을 쥐었지만 주변에 둘러선 건장한 사내들의 위협적인 눈빛에 기가 눌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가서 변기나 닦아. 냄새나니까 아주 광이 나게 닦아라. 아, 그리고 커피 좀 타와봐. 너 커피 타는 거 좋아한다며? 마담처럼 잘 타보라고. 방 안의 재소자들이 와글와글 웃음을 터뜨렸다. 마담. 하윤에게 던졌던 그 모욕적인 단어가 부메랑이 되어 그에게 돌아왔다. 박철우는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며 화장실로 향했다. 변기 소를 잡은 그의 손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화려했던 장교의 삶은 끝났다. 남은 것은 5년이라는 긴 수감 생활과 출소 후에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성범죄자 및 전과자라는 낙인뿐이었다. 그는 차가운 변기통을 붙잡고 꺽꺽거리며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닌 자신의 처지에 대한 신세 한탄일 뿐이었다. 그는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파멸했다. 한편 부대 밖 세상에서는 한재희 변호사의 집행 절차가 자비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박철우 명의로 된 아파트와 차량은 경매로 넘어갔고 그 돈은 피해 병사들의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되었다. 김민재와 최동우는 통장에 입금된 보상금을 확인하며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고통이 인정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파주 문산읍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찾아왔다. 1사단 연병장 주변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박철우라는 암적인 존재가 사라진 부대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의 표정은 밝아졌고 훈련장에서는 강압적인 고성 대신 힘찬 기합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하윤 사단장은 지휘관 차량을 타고 부대를 순시하고 있었다. 창문을 내리자 봄바람과 함께 병사들의 경례 소리가 들어왔다. 단결. 사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작업을 하던 병사들이 진심을 담아 경례를 올렸다. 과거에는 사단장이 나타나면 도망가기 바빴던 병사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녀를 진정한 리더로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병사들에게 다가갔다. 고생이 많다. 밥은 맛있었나? 예. 오늘 제육볶음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일병의 씩씩한 대답에 하윤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래, 잘 먹고 건강해야 나라를 지키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 방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그녀는 더 이상 권위적인 장군이 아니었다. 부하를 지키는 방패이자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진정한 지휘관이었다. 순시를 마친 하윤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부대 근처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영원한 우군 한재희가 기다리고 있었다. 제이는 탁 트인 잔디 언덕이 보이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어이, 이 장군님. 여기야. 제이가 손을 흔들었다. 하윤은 맞은편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래 기다렸지? 봄이라 그런가 부대에 챙길 게 많네.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자, 선물. 제이가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고급 만년필 세트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야? 축하 선물. 너 이번에 국방부 장관 표창 받는다며? 병영 문화혁신 유공. 뉴스에도 났더라. 이제 진짜 스타 사단장이네. 너야말로 법무부 장관상 받는다면서. 공익인권 변호사상. 우리 둘 다 상복 터졌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탁자 위에는 시원한 사이다 2잔이 놓여 있었다. 탄산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오는 모습이 마치 그들의 속을 대변해주는 것 같았다. 생각해보면 박철우 그 인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상도 받고 부대도 깨끗해진 거 아니야? 고맙다고 면회라도 가야 하나? 제희의 농담에 하윤이 고개를 저었다. 됐어. 그런 인간은 기억에서 지우는 게 상책이야. 그곳에서 평생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곱씹으며 살겠지. 그것보다 민재 씨랑 동훈 씨는 잘 지내. 응.
민재 씨는 복학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동훈 씨는 작은 사업 시작했대. 둘 다 너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나중에 꼭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더라.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야. 하유는 사이다 잔을 들어 올렸다. 저 멀리 철책선 너머로 북녘 땅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이곳 파주의 바람은 평화롭기만 했다. 재희야. 나 군인 되길 잘한 것 같아. 갑자기 응. 힘이 있다는 게, 권력이 있다는 게 이렇게 쓰일 수도 있잖아. 나쁜 놈들 혼내주고, 착한 사람들 지켜주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내 어깨에 달린 별이 부끄럽지 않게. 하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재희도 잔을 들어 하윤의 잔에 부딪혔다. 쨍 하는 청아한 소리가 공원 가득 울려 퍼졌다. 그래. 넌 안에서 지켜. 난 밖에서 싸울 테니까. 우리 둘이 합치면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이 대한민국에서. 자, 건배하자. 우리의 통쾌한 승리와 앞으로의 정의를 위하여. 위하여. 두 사람은 시원하게 사이다를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짜릿한 탄산이 가슴속까지 뻥 뚫어주었다. 봄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기분 좋게 흩날렸다. 악은 멸망했고 정의는 승리했다. 그리고 그녀들의 이야기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시작되고 있었다. 하윤과 제이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끝으로 파주의 푸른 하늘 위로 카메라가 멀어지며 소설은 막을 내렸다.